2023년 7월 24일 여름특강 1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수학 하예요. 예,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어떤 책을 딱 처음에 펼쳐서 공부를 시작한다, 아니면 새 단원을 들어간다 라고 할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냥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그때는 되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예, 끝나고 나면 오늘 뭘 했지? 이렇게 돼요. 나 뭘 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그 이유가 머릿속에 지도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새 단원을 공부하거나 새 책을 공부할 때는 이 목차라고 하는 큰 지도를 머릿속에 들고 내가 이 지점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항상 인지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같이 보겠어요. 수학하는 총 3개의 덩어리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분량이 똑같은 건 아닌데요. 크게 분량으로 보면 1단위들은 3단원이죠. 집합과 명제, 수학에서 말하는 논리, 논증 단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 덩어리, 집합과 명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함수 한 덩어리. 함수, 이게 분량이 제일 크죠.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 중간기말을 합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의 수 순열조합입니다. 예, 경우의 수 순열조합 파트. 요거는 뭐였죠? 요거는 이 중에서 이제 인문계를 갈 친구들, 이제 수능 때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확률과 통계의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론이다. 얘네 둘을 이렇게 배우고 딱 이어져서 확률과 통계의 첫 단원인 원순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순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그 서론 부분. 근데 경우의 수를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과 애들이 전혀 배울 기회를 상실하면 안 되니까 확률과 통계 맨 앞 단원 2단원을 뽑아내서 여기다 넣어놨다, 국민 공통 과목에다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중을 생각할 때는, 난 수학하는 여기 하려고 배우는 거구나, 함수와 그래프 이거 하려고 배우는 거구나, 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메인의 단원이 될 거고, 저 역시 공을 들인다면 여기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일 거예요. 첫 번째 단원, 집합과 명제. 지금은 웬만한 친구들은 자기 정규 수업 반에서 집합과 명제 지금 절대부등식까지는 진행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죠? 논리 논증 단원이라서 여기는 이 자체의 문제로 이렇게 양산돼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내신은 다르겠구나. 요 집합 문제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집어던져지는 경우는 지금 1학년 2학기 초반이 전부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단독 단원의 문제로 등장을 하지는 않는데요. 여기는 용어와 개념, 더더욱 중요한 건 용어. 명제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역, 대우, 조건 제시법, 이런 얘기들요. 반례, 이런 단어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만날 모든 수학 단원에 그냥 기본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된단 말이야. 용어들이 된단 말이야. 다음을 만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미적분 문제인데, 수투 문제인데, 수원 문제인데, 뭐 다음에 반례로 뭐 적당한 것은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용어와 단어를 익히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대표되는 절대부등식 단원. 요 정도의 서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들어갑시다. 사실 필요한 모든 얘기는 여기 바이블에 보면 바이블 포커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사가 애들한테 오늘 집합 가르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책상에 아무것도 없기가 좀 뻘쭘해 라고 하면 요 바이블 포커스 한 장 북 뜯어서 이렇게 딱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내 강의 계획서예요. 강의 계획서. 바이블 포커스가. 여러분 책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기를 이렇게 읊어줄 거냐? 그게 아니지. 이 순서로 여기 있는 용어들을 하나 딱 집으면 이 아이를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집합이란 이러이러한 거야. 예시로는 이런 게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원소란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의 이야기 보따리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들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아까부터 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단원 내에 아주 세부 지도죠, 이거는. 예, 지역별 세부 지도니까 이 세부 지도를 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쫙 가리고 집합했을 때 그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명제, 원소, 원소란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읊어댈 수 있는가?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예,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개념 공부해보라고 그러면 꼭 개념서를 이렇게 독서하듯이 읽는데 그 독서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제까지 다 나간 다음에는 집합의 정의 읽으시면 뭔가 떠오르는 말이 있죠. 어떤 조건 하에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 명제죠. 집합하고 명제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경계를 분명하게 지을 수 있는 대상들, 바로 그 대상을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원소를 집합기호 중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 행동을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 원칙이 있죠. 집합 안에 원소를 집어넣을 때의 원칙.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죠? 집합 안에 원칙. 강호야? 집합 안에 원소를 넣을 때의 원칙. 뭐예요? 중복된 거는 하나만. 그렇죠. 중복 원소는 하나만 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이다 라고 하면 1이 5개 내가 들고 있어도 집합 안에서는 그게 종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11111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복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뒤로 넘어갈까요? 여기요. 이 기호는 왼쪽에 원소, 오른쪽에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다 사선을 하나 찍 그으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이와 비슷한 원소로 비교 대상에 뭐고? 이게 아닌데. 이게인가? 비슷한 원소로 요게 있죠. 요걸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줄이 하나 없고 대상이 약간 크면 여기에는 이렇게 집합과 집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속해 있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왼쪽은 원소, 오른쪽 요 대상은 집합입니다. 구분하시고 요 두 개 보면 비교가 잘 되죠. 이렇게 직접의 원소를 콤마를 사용하여 구분하여 나열하고 그것을 중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 요 행동을 원소 나열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용어들 기억하세요. 원소 나열법. 그리고 중괄호는 똑같은데 여기 바를 하나 사용해요. 이게 벌트라고 하는 건데 바를 하나 사용해서 바의 왼쪽에는 원소의 모양, 이건 숫자가 원소의 모양이란 뜻이죠. 숫자 X.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원소의 조건 1 포함 10 이하, 1 이상 10 이하의 X는 자연수들. 요걸 생각한 다음에 숫자를 쓰게 되면 1, 2, 3, 4, 5, 6, 7, 8, 90이 써지죠. 얘하고 같은 건데 표현하는 방법을 얘를 원소 나열법, 얘를 조건을 보여줬다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 부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언제 어디선가 이제 다 들어본 말들이라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반 애들한테 맨날 강조한 바지만 조건 제시법 지금 내가 그냥 슥 흘러가던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건
수학이라는 하나의 단원에서 이렇게 수학이라는 본질을 건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 학생들이 뭐 수학을 배우고 싶어서 배우나? 그저 시험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물론 자기가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수학과에 가서 수학이라는 전공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수학이라는 걸 내가 탐구하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운단 말이야. 그때 그 문제 해결 능력에 이 조건제시법을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등학생의 남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책, 수없이 많은 단원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그 단원들마다 조건제시법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조건제시법을 아주 다양하게 경험하게 될 텐데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 한마디로 독해 능력이죠. 이 독해 능력이 수학 실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으로 인식해 두세요. 그 다음 이게 맞나? 아 맞네요. 집합의 포함관계를 표현할 때 요 그림 뭐라고 부르죠? 제가 우리 용어 좀 잘 익힙시다. 예.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 벤 다이어그램이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관계, 이 관계를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한 부분인데 정확히 정립해 두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는 애 중에 하나가 같다예요. 같다. 두 집합이 같다. 예. 이게 테두리를 지었는데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다 똑같을 때 두 집합을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인가요? 이 질문이요. 원칙적으로 참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고 예,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맞고 B가 A의 부분집합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때 이제 명제 갔다 오니까 이거 알겠죠? 이고 예, 명제에서 AND의 표현입니다. AND의 표현이고 이게 동시에 만족을 하면 두 집합을 같다라고 한다. 그러나 예,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한쪽만 표현하면 이게 틀린 건가요? 맞는 얘기예요. 두 집합이 같다라고 확신이 서면 다른 한쪽에 아니 뭐 어차피 같은 놈인데 예, 한 놈이 다른 한 놈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저 명제는 틀린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집합이 나오면 그 녀석의 부분집합이 쭉 이렇게 나열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1, 2, 3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얘의 부분집합 으로는 공집합 예, 공집합의 기호죠. 그리고 원소를 한 개씩만 가지는 집합 원소를 두 개씩 가지는 집합 그러니까 원소 두 개를 이렇게 다 조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원소를 3개 가지는 집합, 3개씩이라고 했는데 제가 3개뿐이니까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이 될 텐데, 예, 이 녀석 중에서 얘는 부분집합으로 하기에 약간 좀 찝찝하지 않냐라는 느낌인 거예요. 분명히 원칙적으로 맞는데, 예,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좀 그렇잖아. 라고 해서 요만큼만 모아서 진짜 부분집합이다. 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들 첫 만남에 또 이렇게 뭔가 이미지 메이킹도 있고 해서 전부 이렇게 정지 동작이 되어 있는데 요게 졸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알아서들 좀 움직이세요. 예, 팔도 풀고 어깨도 풀고 졸린 사람들은 일어나 스탠딩 책상으로도 가고 예, 자유롭게 하세요. 예, 적어도 여러분이 수업에 집중하는 게 목표지 내 앞에서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기왕 이거 쓰는 김에 이제 참고하셔서 바로 뒷단원까지 같이 넘어가면 이 어떤 한 집합에 그 집합을 이제 특정 집합 A라고 하면 A의 부분 집합들이죠. 이 부분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다가 집합 기호를 이렇게 걸어주면 되죠. 이렇게 중괄호 안에 담으면 다 집합이니까. 네. 그 중괄호 안에 원소로의 집합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걔네가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다. 한 개도 빠짐없이. 예, 그렇게 되면 이 집합의 기호가 요렇게 돼요. 예. 이게 그러니까 2의 A승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집합의 이름이에요. 집합의 이름을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equal 이렇게 하면 얘 이름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혹시라도 어디서 만날까봐 요즘에 교과서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소의 개수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소의 개수. 그래서 NA가 3일 때, NA가 3일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총 3개일 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A집합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A집합 원소의 개수 승을 해주면 되죠. 요 발상 때문에 이 기호가 2의 A승인 거예요. 이제 공식을 집합 이름으로 기억하라 이거지. 2의 A 원소의 원소수를 올려주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고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거 글씨 다 쓰기 힘들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 빠지는 거 요거.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얘기할 때 문제 유형 지금 유형까지 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이런 멱집합이 있어요. 멱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공집합이나 자기 자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집합 자, 이때 여기가 이게 맞을까 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집합의 문제 유형할 때. 이건 이제 헷갈림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 비슷하게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라는 집합이 2의 A승, 즉 멱집합의 부분집합일까 원소일까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 질문 많이 해요. 자, 결론은 이거 참입니다. 참이고요. 이것도 참이 맞습니다. 이건 둘 다 돼요. 둘 다 되고, 얘는 이게 맞고,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다만, 이때 말하는 공집합의 본질하고 이때의 공집합의 본질이 다르죠, 이거. 다릅니다. 분명히 공집합을 표현하는 기호는 똑같고 모양과 색깔도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이 공집합은 원소로의 공집합은 얘를 뜻하는 거고요. 얘를. 이 공집합은 그냥 어떤 집합으로의 공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특정 원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진리. 원래 어떤 집합이든 자신은 공집합을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 말은 늘 맞는 말이에요. 한 집합을 놓고 공집합을 건 다음에 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참인 명제예요. 그러나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A고요.
예, 요 집합이 A 집합이고 A 집합은 이 멱집합이라는 집합 안에서 원소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소2다가 맞는 거고 이걸 만약에 부분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집합 기호를 하나 더 넣어야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면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 A승이. 예, 이 A라는 집합이 다시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야 부분집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머릿속에 어떤 유형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가 이해가 될 텐데요. 앞으로 이후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지금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쭉 얘기 나오고 원소의 개수까지 하면 집합 파트 1이 끝나는 거예요. 집합 파트 1. 앞에 용어와 기호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근데 사실은 파트 2도 다 기호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들어갈 뿐, 숫자가 들어갈 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헷갈림을 유도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것처럼. A라는 집합 안에 그럼 이제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가 그 집합을 표현하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원소예요. 원소인데 1, 이 원소고 2가 원소고 3은 원소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3은 원소 아니고 3에 해당하는 집합이 원소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맞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지만 단언컨대 공집합 나타내놓고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100%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집합이어야 한다가 100%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단언컨대 이런 장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미음은 이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다의 옳음을 얘기하는 거고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부분집합을 표현할 거였으면 집합 기호를 한 번 더 써야 된다고요. 얼핏 보면 헷갈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집합이라는 표현이고 요 안에 있는 덩어리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 하나를 끌어다 놓고 집합 기호로 닫아야만 집합 대 집합이 돼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집합 파트 2. 아, 혹시나 와, 그럼 수학하 전체를 이런 속도로 지나가나? 라고 지금 걱정 반 우려 반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집합 명제 그것도 절대부등식 전까지만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앞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고 여러분도 이미 본 상태고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 두 번째 파트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럼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는 거냐? 아니죠. 집합은 수가 아니니까 새로운 집합들 간의 연산을 약속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덧셈이라는 것도 결국은 약속의 개념인데 그 약속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는 거죠. 집합은 이제 새로운 어떤 대상이고 그것의 연산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영어로 읽을 때는 컵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컵이 왠지 좀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냐? 이게 컵 모양을 쓰면 합집합이고요. 그 합집합의 약속은 뭐냐? x들의 모임인데
A 집합의 원소이거나 또는 B 집합의 원소를 싹 다 모아놨을 때 합집합이라고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합의 약속은 중복 원소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있다면 그것을 딱 한 번 쓰는 방식으로 해서 A 집합에만 있는 애 다 쓰고 B 집합에만 있는 애 다 쓰고 그리고 A, B 집합에 모두 있는 애도 다 쓰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나타내는 연산을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 3, 5, 3, 6, 7이 있으면 A 집합에만 있는 원소 2와 5, B 집합에만 있는 원소 6과 7, 그리고 맞지? A, B에 모두 있는 원소 3은 한 번만 이렇게 써서 총 5개의 원소가 모여드는 것을 A,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 반대로 교집합, 사실은 교집합을 먼저 배웠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A 집합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B 집합의 원소. 역시나 이 명제 개념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거를 얘는 영어 표현이 캡이에요. 캡. 모자같이 생겼다 그래요. A 캡 B, A 컵 B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로 방금 전 걸로 얘기하면 방금 전 걸로 얘기하면 A 교집합 B는 3이 되는 거죠. 3 원소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A가 26이야, B가 57이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으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상태의 두 집합을 우리가 실수에서 공약수 없는 두 개의 수,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불렀죠. 집합에서 서로소란 단어를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교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나하나 다 여기서는 용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용어. 얘야? 그 다음에 여집합이요. 여집합.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확률 배우죠. 중학교 때 확률을 배워서 그때 여사건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이게 남을 여자를 쓰고 그래서 남아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자를 붙여요. 그래서 여집합의 개념이 뭐냐. 근데 영어로 하면 그 여집합이 뒤집는다는 뜻이거든요. 뒤집는다. 그래서 컨버스에서 따와가지고 C를 씁니다. 그래서 A에 요 윗첨자로 C를 쓰면 A가 아닌 원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A라는 그룹이 있고 그 테두리가 아닌 전체 집합의 나머지 원소들을 이제 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A 컨버스로 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명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게 부정이죠. 여기가 명제 조건 A인 집합들, A 진리 집합. 그러면 여기가 A가 아니다의 진리 집합들. A가 아니다. 부정이 됩니다. 그다음 차집합, 사칙연산에 들어간 기호가 최초로 등장하는 거죠. 빼기가 들어가는데요. 이름도 차집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숫자의 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두 집합 중에서 이거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대단히 중요한데 A에서 B를 뺐다와 B에서 A를 뺐다는 완전히 다른 집합이고요. A에서 B를 뺄 때 그 B라는 애가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만큼을 제외하고 A와의 교집합 부분만 날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에 들어있지 않은, 섞여있지 않은 원소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차집합이라는 건 A의 원소 중 B와 공유되는 원소를 제거한 나머지 부분, 여기를 차집합이라고 한다. 이거고요. 그래서 사칙연산에서 최초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기가 어디야,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어디야를 익힐 때는 저 기호가 좋아요. 저 기호가, 빼기 기호가 좋다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집합들하고 연산을 시작하려고 하면 얘는 연산이 호환이 안 돼요. 빼기는. 그래서 다른 집합과 다른 집합들의 연산 기호하고 호환을 하기 위해서 A 빼기 B는 A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쪽 집합에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졸려도 조금만 참으세요. 뭐 할 얘기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이걸 소위 말하는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용어들을 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합니다. 연산 법칙. 그래서 연산 법칙 하면 실수 때도 똑같았지만 항상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 법칙은 그게 실수끼리의 연산이건 그게 그 기호가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곱하기건 나누기건 간에 연산 법칙을 따진다라는 건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가 교환 법칙이요. 또 하나가 결합 법칙이요. 나머지 하나가 분배 법칙입니다. 우리가 숫자 때 기억해 보시면 교환 법칙은 5 더하기 3과 3 더하기 5는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교환 법칙이죠.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것. 연산의 순서.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도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같은 거예요.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땡겨오지? 에이씨, 말자. 다 알겠지 뭐. 그죠? 그리고 결합이라는 거는 연쇄적인 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쇄적인 연산이요. 그래서 아씨, 이거 확대하고 싶은데 확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연쇄적인 연산 A 교집합 B 교집합 C 반드시 이렇게 연산 기호가 2개 나와야 되고요. 이 2개가 앞쪽을 먼저 연산하고 뒤를 나중에 할 것인가 아니면 뒤쪽을 먼저 연산하고 앞쪽과 연산할 것인가. 이 2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똑같다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은 우리 이제 3에 2 더하기 4 이렇게 있으면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여기에 지금 곱하기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과 함께 얘와 얘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행동, 그래서 이제 분배라고 하는데 보통은 곱하기에 대한 더하기 분배가 실수의 연산이죠. 근데 집합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A 합집합 B 교집합 C도 A 교집합 B 합집합 C도 모두 다 분배가 된다. 요 연산의 덩어리, 요 연산의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된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된다. 그래서 가운데 연산은 요 중앙 연산이 된다. 요게 분배 법칙이죠. 자, 집합의 연산에는 이 세 가지 실수에 있는 연산 법칙이 그대로 따르는 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줄린 사람 예람이. 집합의 연산 법칙은 실수의 연산 법칙과 똑같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어. 근데 실수와는 다르게 하나가 더 있어. 뭐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되게 유명한 애 있어요.
그럼 시원이가 흑기사? 시원이가 흑기사? 모르겠어요. 다 지나왔는데 되게 이게 세 개 하고 딱 뒤따라오는 거 되게 당연한 거 하나 있는데 뭐죠?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오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잠깐만. 야 없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합을 들어본 적만 있는 거예요. 들어본 적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 나 저거 들어본 거야. 나 저거 들어본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졸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능력으로 정리를 해놨는가를 지금 방금 찔러보면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는 요약 정리. 자, 이거요. 이 바이블 포인트가 이제 자신이 제대로 공부했는가의 마지막 점검이죠. 마지막 점검. 이 앞에 내용을 쭉 읽고 이제 정리가 끝났어? 그 다음에 내가 정리가 잘 됐나를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 다 돼요. 그리고 이제 드 모르간의 법칙 하나. 그래서 명제를 아니다. 자꾸 명제 얘기 그만하자. 뭐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여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전체 두 집합의 합 집합이건 교 집합이건 그것에 여집합을 걸었을 때 얘네가 이 여집합이 마치 분배 법칙처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으로 분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또 하나는 이 연산 기호마저도 여집합의 기호가 분배하면서 바뀌는 거다.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그 명제 파트가 뭐냐면요. P or Q가 아니다. 우리 명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정 있잖아요. 부정. 명제의 부정이 결과물로 나오면 not P이다도 당연한 거고 not Q이다도 당연한 건데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or를 and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바로 이 명제의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마찬가지죠. P and Q에 아니다, not이 붙으면 not P, not Q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가운데 있는 and도 5월로 바뀌어야 된다. 5월에 해당하는 연산기호가 바로 합집합이죠. 뒤쪽을 공부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온 것의 효과를 톡톡히 봐야 돼요. 아시겠죠? 개념 확장하기, 이거는 말 그대로 개념 확장하기. 이게 첫 번째 1회독에서는 거의 볼 필요가 없는 아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유형별 문제를 풀면서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자꾸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 부분을 색칠한 부분에 어떤 질문들이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게 대칭 차집합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기호도 지금 여기서 이게 되게 실수한 게 바이블에서 되게 실수한 게 뭐냐면 마치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연산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게 등장을 하면 당연히 대칭 차집합 을 말하는 거야. 대칭 차집합의 연산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시켜버리는 건데 아니에요. 대칭 차집합은 연산 기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바이블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세모로. 왜냐하면 뒤에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이걸 이렇게 정의할 거야 라고. 근데 실제로 어떤 책에서는 동그라미 두 개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여기 이렇게 별 모양 표시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책들마다 문제들마다 매번 대칭 차집합에
약속 기호는 달라집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개짜리 대칭차 집합, 요거는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 여러분이 문제 꽤나 풀고 와서 할 얘기들입니다. 자, 집합 거의 마지막 단원 얘기입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까 그 부분 집합의 개수가 거의 뭐 그냥 2n승만 하면 되는 얘기라고 할 때, 이 명색이 수학인데, 예? 명색이 수학인데, 뭔가 계산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또 수학 같잖아요. 근데 집합 단원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이제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보 원소는 한 개로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원소의 개수 단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겠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그 단원의 의미의 이름이 있어요. 포제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제의 원리. 지금 이 파트에 있는 이 포제의 원리는 뒤에 가서 순열 조합할 때 아주 긴히 사용되게 되니까 반드시 익혀놓도록 하시고요. 지금 2개짜리는 매우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이 집합에도 속하고 이 집합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냐를 세려고 하는데 여기 파트로 따로 알고 있으면 이런 원리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알고 있는 원리가 A집합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고 B집합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다는 전제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더해라 이거죠. 그냥 더해라. NA 원소요 모두 다 더하고 NB의 원소 모두 다 더하고, 그러면 이걸 약간 이렇게 종이 붙이기로 상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붙였어요. 그게 NA라고 해봐. 그리고 여기다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붙였어요. 그게 NB라고 해봐. 그럼 둘을 더하게 되면 이 종이 2장을 더하는 건데 이 가운데가 볼록해지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2장의 종이가 겹쳤으니까. 그래서 포함 배제를 줄여서 포제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같이 중복된 부분에 한 장을 도려내서 찢겠다는 거예요. 찢어내겠다 라고 하면 한 장이 되죠. 요렇게 하는 행위를 이제 마이너스 A 교집합 B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 파트, 이 부분이 배제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포제의 원리예요. 결국 얘는 2개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3개 이상의 집합에 가 있는 거죠. 3개 이상의 집합, 요러한 대상을 이제 세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3개의 집합을 갖다 놓고 이 3집합의 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려고 한다 라고 하면 파트가 벌써 7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 그리고 가운데. 이때 이제 포제의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자, 포함 A 집합 종이 한 장 붙이세요. B 집합에 종이 한 장을 붙여요. C 집합에 종이 한 장을 붙이면 여기가 이제 올록볼록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A, B, C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전부 다 한 장의 종이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것 중 외곽 쪽에 있는 애들은 2장의 종이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 요 가운데는 3장이 겹쳐져 있죠. 그래서 포함할 때 이제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제의 타이밍이죠. 배제는 A, B의 교집합 부분 중 한 장을 찢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내면 요 부분이 한 장으로 바뀌죠. 요것도 요렇게 칼질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한 장을 쭉 찢어내면 여기가 한 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B, C의 교집합 부분도 한 장을 찢어내고 나면 여기가 한 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여기에 3장이 겹쳐져 있었거든? 그럼 방금 전에 찢는 동안에 여기서 3번이 찢겨 나갔거든요? 그럼 여기는 맨바닥이 드러난 거죠. 지금 원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제의 원리가 작동을 하면 포함 파트, 배제 파트, 그리고 다시 포함이 들어가야 하고, 이 3개짜리 집합은
4개짜리 집합, 5개짜리 집합의 어떤 모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함 배제, 포함 배제, 포함 배제가 반복되어 나가면서 결국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원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학교 시험 문제에는 3개짜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3개짜리를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는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 연산에 대한 문제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3개짜리 집합 이야기가 요거죠. 요거 한 문제만 보면서 집합 단원을 마치도록 합시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3반 34명의 학생 중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7명,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는 이제 2개짜리 집합이죠. 축구공 가지고 있다, 농구공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표시가 가장 유효하고요. 각자의 습관이 있겠지만 저는 총 명수가 주어진 경우 그 집합 옆에다가 괄호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34명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공, 축구공을 가지고 있다의 총 원소수를 18명이라고 했는데요. 집합 옆에다가 숫자를 쓰는 이유는 농구공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이 18이라는 숫자가 요 파트에 얼마, 요 파트에 얼마인지를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17명, 단순 합산을 해봐도요. 18 더하기 17을 하면 35가 됩니다. 전체 인원수가 넘어가죠. 왜 우리나라 종교인 수,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숫자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각 교단에서 발표한 종교인 수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넘는데요. 그만큼 이제 교집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문장이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이 두 녀석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뜻하는 겁니다. 축구공도 없고 농구공도 없고 학생 수가 5명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모르는 데는 어디냐? 여기만 알면 얘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34 빼기 5를 먼저 하면 29이 나오는데요. 이 29이 바로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합집합 원소수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제 18 더하기 17 이게 n 축구공 더하기 n 농구공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축구공과 농구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를 빼주면 된다. 이런 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수학 같죠. 그동안은 막 용어와 개념만 난무를 하다가 뭔가 좀 X도 등장하고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5 마이너스 29 해서 6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6이었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12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여기는 11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합치니까 29이 됐고 얘까지 합치니까 34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각 공간의 숫자를 다 채울 수 있다. 이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채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개념 넓히기 정도 가게 되면 집합이 3개짜리 이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집합단원 내신 문항이 끝이 나겠습니다. 일단 집합 여기서 자를게요.